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혹은 무기형 중 하나인데 특검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결과를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적 관점을 만약에 다 털어버리고 법률적 관점만 본다면 저희가 선례가 이제 전 대통령의 그 사형 구형 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 이게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선례와 유사점도 그렇고 두 번째 선례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군사반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까지 같이 9개 혐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은 두 개 혐의만 직권남용까지. 그렇다면 비교해 보면 법률적으로다가는 무기징역 구형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형을 구형하게 됨으로써 법원이 부담이 커졌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에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좀 헛웃음을 쳤다고 하고 그동안 법정에서 뭐 졸기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데 특보님 이런 태도가 구형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구형에도 영향을 일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만 선고에는 더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일단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군과 경찰을 이용해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안 졌고요. 또 반성도 없고 그리고 온갖 법기술로 이 재판을 지연시켜 왔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이 특검에서 최종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오랜 고심을 한 끝에 법정 최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결심 공판에서도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 이하여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 긴급권 행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헌문안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거 기록 자체가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이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잘못됐으니 형사사건 재판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도 했는데 양 변호사님 이런 주장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뭐 고도의 통치행위 이론, 그러니까 계엄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그 이후에 일련의 사태들은 이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네, 뭐 과거에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이제 12.12나 5.18 관련 이제 사건 판례에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몽테스키에까지 뭐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헌재 결정문이나 기사가 뭐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헌재 결정이 이런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정된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충분한 유죄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을 본인이 직접 90여 분간 했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 여기서 특검 정국을 뭐 광란의 칼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수사 대상인데 이런 표현을 한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90여 분간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었던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
본다면 양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들어가 있었던 민주당의 폭주를 지적했던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내란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국가 권력의 찬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즉위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국가 권력의 찬탈 자체가 될 수 없는 주체였던 것이고,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영구집권을 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영구집권을 위한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영구집권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도 강조한 것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본인에게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을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몰이를 당했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특검을 비판을 했었는데, 김특보께서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그 본인이 왜 12.3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했을 때 과연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 만약에 그 주장에 동의됐다면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의 재판을 받는 동안 그동안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뿐만 아니라 내달에 뭐 있을 수 있는 이 선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본인이 이런 그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선동적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층만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다음 달 19일에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이 사형 구형량 이게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윤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특검도 구형할 때, 사형을 구형할 때 사형 선고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무기징역 이하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제 특검보가 구형할 때 쓴 단어들을 보면 야당, 당시 야당이죠. 지금 민주당입니다. 야당 입법활동이나 예산삭감, 탄핵 등을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과도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뭔가 구형량을 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기소는 검찰이 했었거든요. 공소유지는 특검이 한 부분인데, 기소한 검찰이 공판카드에 기소할 당시에 구형량을 얼마나 썼는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도 사형을 썼는지 이 부분도 하나 나중에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특검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모종의 정치적 시각에 부합하는 듯한 사형을 구형하고 이제 법원이 이 공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럼 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무기징역형 이하의 유죄가 나온다 하게 되면 무기징역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 그 모든 비판은 법원이 받는 거죠. 기대했던, 예를 들면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했던 형량이 미달한다 그러면 그 비판은 이제 법원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선택한 이번에 특검의 이 구형 선택 과정은 다소 정치적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에 그 군사반란 때하고 지금하고 각기 서 있던 위치도 다르고 그다음에 혐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형으로 선고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그 무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면 무기형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은 아마 특검도 예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강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측에서는 독재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 비상적인 상황을 국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본인에게 반대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억누르려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을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 양형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제 최고위원들 귀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제 이제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윤리심판원의 프로세스를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그런 당의 책임자이셨기 때문에 굳이 뭐 재심까지 하시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류들이 읽힐 수 있었고요. 재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겠냐. 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방금 들으신 녹취로는 당의 분위기가 좀 싸늘한 것 같은데 재심을 청구하면은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에서 김병기 의원이 어떠한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그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지금 재심을 담당하는 주체 자체도 이번에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을 결정한 윤리심판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판단한 나름의 근거가 있을 텐데 그런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명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이 당에서의 결정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김병기 의원이 갖고 있는 본인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재심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그 결정만 남은 것인데 그게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이 제명 이후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김 의원은 제명당할지언정 친정인 민주당을 스스로 떠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의원총회 이게 제명 결정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의원총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총회 의결 과정을 겨냥한 본인의 발언이다. 나는 나갈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의원들과 사실 상당히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공천을 주도했고 검증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와줬던 어쨌든 간에 의원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나 건재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게 되면 본인과 연관된 뭐 피해자나 아니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물 터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본인 뚝을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감정적인 어떤 호소도 섞여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항변 내지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소 또 압박성 발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병기 의원의 재심이 기각이 되고 또 그거를 김 의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 김 의원이 대응하는 향후 대응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적 공방까지 간다고 봐요. 법적 공방.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시효 얘기를 했잖아요. 징계 시효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법률적인 공방을 예상하고 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정치인이 징계 시효 얘기를 꺼낸 부분은 마지막으로 꺼내는 거거든요.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항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징계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천 헌금 관련 경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경시 의원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다시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강 변호사님이 네. 귀국날 압수수색에서 노트북과 업무용 태블릿은 확보를 못했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시점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경식 의원이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애초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12월 31일에서야 김경식 의원이 출국을 했는데 네. 출국 금지조차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경식 의원이 나중에 수사라든지 재판에 대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진으로 빨리 입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어떠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대 여당과 연결이 되어 있고 강선우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경식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병기 당시의 공관위 간사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될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지금 경찰에게는 수사를 조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야당 측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경찰보다는 특검 쪽에 수사를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는 이 강선우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강 의원은 자신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를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법률 체계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헌법상 이제 보장된 자기부재 거부의 원칙, 즉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제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비공개는 사실 과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 제출에서의 비밀번호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를 강제하기 위한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이건 뭐 피의자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 문제 때문에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선우 의원이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뭐 최신식 아이폰을 제출함으로써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모습은 사실상 본인의 발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해서 통신 영장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신 내역 분석으로 이 어떤 증거 확보가 좀 가능할까요? 일단 통신 내역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전화,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누구랑 주고받았는지 정도까지 확인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와 다른 이제 데이터를 사용한 뭐 카카오톡 메신저라든가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같은 거는 그 통신 영장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네.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서 내용을 직접 살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제 김경식 의원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고발했던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 의원이 자신의 고발한 내용과 이번 공천 헌금 논란이 김경식 의원의 고리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김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진종호 의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주시는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네. 일단 무분별한 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1억 원을 공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권리당원을 대거 모집했다라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마치 지금 당내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연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치 이미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를 따로 부르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건데 이 윤리위가 내세운 근거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오후 5시부터 한 자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한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가장 큰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건데요. 네. 당의 극히 유연 행위 그리고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이게 지금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이죠. 결국에는 한 전 대표의 가족들 명의로 그 두 개의 IP에서 여러 개의 글들이 들어간 것은 국민의힘의 당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방해를 한 것이고 그리고 당의 명예도 훼손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방송 같은 데에 나가서 윤리위 자체를 공격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윤리위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들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면서 재판부를 테러한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였던 건지 이 한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인형 박철 사령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문위원을 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이번에 구속된 국정원장 특보로 갔고요. 그리고 그 방첩사에다가 본인의 처를 특채로 시켰어요. 그리고 낯부끄러울 정도로 김건희 옹호의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던 사람이에요. 자, 윤 위원장님, 윤리위가 한 전 대표가 저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에 마피아, 테러 단체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 이 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공격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윤리위 구성 이후에 어떤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부분이죠. 네. 예를 들면 이해상반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지나온 행적을 보니까 나를 징계하기에는 나와 뭔가 겹친다. 이런 이해상반을 주장하면 몰라도 저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런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했다는 부분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돼서 게시판 운영에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가족이 했다는 것만 갖고 한 전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징계문을 가만히 보니까 한 전 대표도 글을 썼다라고 사실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본인들은, 네. 윤리위원들은. 그래서 한 전 대표가 글 작성자가 아닌가라는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 징계를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사실 인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법적 공방을 할 것이고요. 그럼 법원이나 수사 등을 통해서 그 사실 인정이 진정인지 여부가 밝혀지겠죠. 그래서 아마도 법적 공방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전 대표가 어쨌든 제명 결정이 나온 뒤에 SNS에다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좀 보십니까? 우선 당연히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고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법적인 공방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걸 넘어가서 민주주의를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 당원들이 아니라 당 밖에서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과 일종의 이미 이제 당을 밖에서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규합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당 밖에서 이제 과연 얼만큼 본인의 세력을 모아서 그 여론이라든가 그 이제 나름의 민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제 당 지도부와 이제 나름 대립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향후 과정 그리고 어떻게 세력을 규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한계 인사들은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가처분 신청에 나서거나 당 지도부를 향한 반발이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양 변호사님은 이제 당을 나갈 수도 있다. 새로운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김특보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당내에서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취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당내에서 정치적 사형과도 같은 제명 조치를 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명분적으로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금 탄핵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당명도 새로 바꾸고 뭐 쇄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한계 통해서 이제 당내 갈등이 좀 내용이 좀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혔을 때는 결국에는 친한계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선택도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당원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결국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쇄신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당면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친한계와의 갈등은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과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 대표는 중도 보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함께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하면 이거 최고위 결정을 의결을 해야지만 확정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지도부의 부담이 훨씬 더 커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